2026년의 막이 오르자마자 베이징의 심장부에서 시작된 거대한 진동이 대륙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지도자가 전 군에 내린 긴급 명령이 공중에서 흩어지고 군대가 침묵을 선택했다는 소식은 단순한 소문을 넘어 거대한 폭풍의 전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군대가 가장 잘하는 것이 충성 맹세라면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전군이 갑자기 입을 닫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명령에 대해 여러 집단군이 이른바 부드러운 저항으로 응답하며 못 들은 척 외면하고 있다는 폭로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난하이 내부의 권력 암투는 이미 통제 불능의 상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부패 척결이라는 명분 아래 진행되던 숙청의 연장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의 핵이 분열하며 발생하는 치명적인 붕괴의 신호탄입니다. 안후 이성 경계의 고속도로에는 끝을 알 수 없는 군용 차량의 행렬이 나타났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병력을 가득 실은 수송차와 군수 물자 차량들이 민간 도로를 가득 메운 채 북쪽을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닙니다. 제71집단군을 포함한 핵심 병력들이 베이징을 향해 움직이거나 혹은 자신들만의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같은 시각 윈난성 쿤밍에 주둔하던 제75집단군 역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주력 부대를 나누어 광시 임쪽 자치구의 난닝과 구이저우성의 구이양으로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제74집단군은 광둥성 광저우와 후난성 창샤로 병력을 전개하며 남부 전구에 심상치 않은 기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례 없는 병력 이동은 만약 베이징의 중앙 권력이 무너질 경우 남부 전구 사령부를 중심으로 윈난과 광시 그리고 구이저우와 후난 광둥에 이르는 5개 성이 연합하여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려는 치밀한 계획의 일환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군의 통제권을 잃어가는 사이 각 지역의 군벌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셈입니다. 베이징 내부에서도 긴장감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동북 사만 지역의 량마차오 주변에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구속된 장유샤와 류전리의 석방을 요구하는 외침이 들려오고 있으며 거리 곳곳에는 무장한 군인들과 장갑차들이 배치되어 마치 전쟁 전야와 같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과거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군대를 동원했던 지도자가 이제는 거꾸로 군대의 총구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대규모 군용 차량 행렬이 민간인들의 눈앞을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이것이 지도자를 구하기 위한 행군인지 아니면 지도자를 끌어내리기 위한 압박인지 묻고 있습니다. 중난하이 내부의 상호 감시와 권력 쟁탈전이 임계점에 도달하면서 외부의 압력이 아닌 내부의 균열로 인해 거대한 체제가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산을 울리는 바람 소리가 비를 몰고 오듯 대륙에 몰아치는 이 심상치 않은 기운은 2026년이 결코 평범한 한 해가 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제71 집단군의 북상과 남부 전구 부대들의 전략적 배치는 중앙 권력의 핵심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명령체계가 마비된 군대는 더 이상 국가를 수호하는 방패가 아니라 권력의 향방을 결정짓는 가장 위험한 변수가 되었습니다. 각 성의 경계를 넘나드는 군대의 움직임 속에서 우리는 거대한 제국이 조각조각 나뉘기 직전의 위태로운 순간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이동이 아니라 수십 년간 쌓여온 체제의 모순이 폭발하며 만들어낸 권력의 지각 변동입니다. 이 거대한 지각 변동의 중심에는 숙청의 칼날을 피해 살아남으려는 장성들과 그들을 제압하려는 지도자 사이의 처절한 생존 게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군대의 물리적 이동이 외부로 드러난 거대한 균열이라면 그 이면에 숨겨진 숫자들은 더욱 처참한 파괴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2년 제20차 당대회 이후 중국군의 정점에 서 있던 42명의 현역 상장 중 현재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인물은 단 4명에 불과합니다. 전체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생존율은 사실상 군 수뇌부가 전멸했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는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자 기율검사의 칼날을 쥔 장성민, 그리고 국방부장 둥진과 동부전구 사령원, 양즈빈 중부전구 사령원, 한성쾌뿐입니다. 수십 명의 최고위 장성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거나 감옥으로 향하는 이 유례없는 대숙청은
2026년 1월 24일 국방부가 장유샤와 류전리의 입건 소식을 발표하며 그 정점에 달했습니다. 장유샤는 단순한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부친인 시중신과 함께 전장을 누빈 장중신의 아들이자 지도자의 가장 신뢰받는 동지이자 군내 서열 2위의 실권자였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견고해 보였던 혈맹과도 같은 관계조차 권력의 냉혹한 논리 앞에서는 아무런 방패가 되지 못했습니다. 장유샤와 연합참모부 참모장 류전리가 심각한 기율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은 중국 정계에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군보를 비롯한 관영 매체들은 이들이 주석 책임제를 짓밟고 파괴했다는 격렬한 표현을 쓰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패 문제를 넘어 지도자의 절대 권력에 도전했거나 혹은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만으로도 숙청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들의 운명을 공식적으로 결정짓기 위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월 4일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장유샤와 류전리가 가진 국가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위원직을 박탈하고 인민대표 자격까지 제거하려는 절차적 수순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들뿐만 아니라 왕샤오청, 왕샹시 등 다른 고위 관료들의 면직 처분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의 핵심 보직인 5대 전구사령원과 정위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공석이거나 교체되었으며 육해공군과 로켓군 그리고 무장경찰 부대의 수뇌부 역시 대부분 숙청의 칼바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상장급에서만 최소 23개의 빈자리가 생겼지만 이를 채울 적임자를 찾는 것조차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중장급 장성들 중에서도 이미 상당수가 조사 대상에 올랐거나 실종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군 내부의 이러한 공백은 단순한 인사의 부재가 아니라 국가 안보 시스템의 마비를 의미합니다. 수십 년간 군을 이끌어온 베테랑 장성들이 사라진 자리에 오직 충성심만을 검증받은 예스맨들이 채워지면서 군의 전문성과 지휘체계는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과거 링관오 사건에 비견될 만큼 강력한 이 충격파는 군부 전체의 공포와 불신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지휘관들은 더 이상 전략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도자의 눈 밖에 나지 않을지를 고민하며 복지부동의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핵을 지키기 위해 휘둘러진 칼날이 결국 그 권력을 지탱하던 군의 기초 체력마저 갉아먹고 있는 형국입니다. 텅 빈 회의실과 사라진 장성들의 이름표는 중난 하위의 권력 지형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대변합니다. 이제 남은 자들은 자신이 다음 차례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며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도자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믿었던 동지들마저 숙청해야만 했던 그 내밀한 불안의 뿌리는 어디에 닿아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제 거시적인 정치 지형을 넘어 지도자의 개인적인 삶과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뒤틀린 시각의 근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텅 빈 권좌의 주인인 지도자의 내면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깊은 상처와 결핍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로 탈출한 전직 고위 관리의 증언에 따르면 오늘날 대륙을 뒤흔드는 이 거대한 숙청과 공포 정치의 뿌리는 수십 년 전의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지도자는 가정 내에서 충분한 존중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누나들이 신다 남은 꽃무늬 신발을 물려받아 신고 학교에 가야 했던 일화는 그의 성격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동년배 아이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며 자라야 했던 소년의 마음속에는 깊은 수치심과 함께 언젠가 이 수모를 갚아주겠다는 보복적인 성향이 싹댐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심리적 배경은 훗날 그가 권력의 정점에 올랐을 때 자신을 조금이라도 무시하거나 반대하는 세력을 결코 용납하지 못하는 극단적인 배타성으로 발현되었습니다. 가족관계 역시 단순한 혈연을 넘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거대한 공동체로 얽혀 있습니다. 지도자의 어머니인 치씨는 아들의 장기 집권을 강력하게 지지하며 권력의 세습을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이 계획의 핵심은 연임을 이어가다가 결국 자신의 혈통에게 자리를 물려주어 이른바 집안의 천하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과거 그들 가족이 겪어야 했던 정치적 박해와 고통에 대한 보상을 국가 전체를 소유함으로써 받으려 한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국가의 운명이 한 가족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린 셈입니다. 이러한 뒤틀린 권력욕은
내부적으로는 결속력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외부적으로는 체제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독이 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그림자 뒤에는 동생인 시위 안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외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실제로는 중국에 보이지 않는 전선인 정보 개통과 특무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는 실권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형이 전면에 나서서 정치를 한다면 동생은 어둠 속에서 반대 세력을 감시하고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형제의 권력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또한 시위 안핑은 특정 지역의 민간 기업들과 결탁하여 석유와 같은 원자재 무역에 깊숙이 관여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다는 의혹도 끊이지 않습니다. 이들의 운영 방식은 정상적인 비즈니스를 넘어 거의 약탈에 가까운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이는 권력의 핵심부가 어떻게 경제적 이권과 결합되어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한 가족이 국가의 정보망과 경제적 자원을 독점하는 구조는 중난하이 내부의 불만을 극에 달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만을 신뢰하고 그들에게 모든 핵심 권한을 부여하는 행위는 결국 기존의 관료 체계와 군부의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엘리트층은 이러한 가족 중심의 권력 운영이 당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체제 자체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도자는 이러한 우려를 무력으로 억누르며 더욱 강한 충성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충성은 국가나 당에 대한 헌신이 아니라 지도자 개인과 그 가족에 대한 절대적인 굴종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 중심의 철권 통치에도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감시 체계를 가동하더라도 인간의 본능적인 저항과 권력 내부의 암투를 완벽하게 막아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지도자의 가장 충실한 수하라고 불리던 인물들이 하나둘씩 제거되는 과정은 그가 느끼는 불안감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방증합니다. 그 불안의 칼날은 이제 가문의 성역을 지키던 충복들에게까지 향하고 있습니다. 한때 지도자의 가문을 위해 온갖 두슨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인물들이 왜 이제는 숙청의 대상이 되어 사라지고 있는지, 그 비극적인 사례를 통해 우리는 권력의 비정한 속성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지도자의 가문을 위해 온갖 정성을 다하며 충성심의 상징으로 불렸던 지린성, 전석이 징쥔하이의 낭만은 지금의 정치가 얼마나 냉혹하고 비정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는 단순히 관료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수준을 넘어서 지도자의 부친인 시중신의 묘역을 대대적으로 확장하는 프로젝트를 주도하며 세간에서 지도자 가문의 간호라는 별칭까지 얻었던 인물입니다. 징쥔하이는 산시성 홍보부장 시절부터 지도자의 눈에 들기 위해 풍수지리와 조상의 풋자리를 관리하는 일에 자신의 정치적 사활을 걸었습니다. 원래는 평범한 크기에 불과했던 묘역이 그의 손을 거치며 수만 평 규모의 거대한 성역으로 탈바꿈했고, 이는 중국 현대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규모의 정치적 우상화 작업이자 극한의 표충 행위였습니다. 그는 묘역 내의 식생 배치부터 비석에 새겨진 문구의 세밀한 부분까지 직접 챙기며 지도자 가문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지도자의 부인인 펑리 위안이 묘역을 참배할 때도 항상 그의 곁을 지키며 가문의 충직한 파수꾼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심장부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은 그가 수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충성의 탑을 순식간에 무너뜨렸습니다. 2024년 7월 60세, 살해 나이에 전인대 교육과학문화보건위원회 부주임 위원이라는 한직으로 밀려날 때부터 이미 그의 몰락은 예견된 수순이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를 두고 반대 세력이 지도자의 가장 가까운 수족들을 하나씩 잘라내며 포위망을 좁혀가는 이른바 깃털 뽑기 전략의 일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도자의 고향 사람인 시안시 서기 팡떼메이가 먼저 낙마한 뒤 징쥔하이마저 당국에 끌려갔다는 사실은 이제 지도자의 측근이라는 신분이 더 이상 안전장치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먼저 제거되어야 할 표적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징쥔하이의 몰락은 오늘날 중남해에서 충성이란 가치가 얼마나 무의미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가문의 풍수와 근간을 지키기 위해 일생을 바쳤던 인물조차 정치적 경랑 속에서는 언제든 소모품처럼 버려질 수 있다는 사실은 공직사회 전체의 극심한 공포와 회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주변의 충성 경쟁을 부추겼으나 결과적으로 그 과도한 충성이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조상의 묘를 화려하게 지어 올리면 가문과 자신의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을지 모르지만 정작 그 성역을 지키던 충복은 설날을 집에서 보내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관료사회 내부에서는 지도자에게 지나치게 밀착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을 자초하는 길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며 모두가 서로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정한 권력의 배신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체제 전체의 신뢰 붕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가문을 지탱하던 핵심 인물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면서 권력의 정점은 그 어느 때보다 고립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지도자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더욱 강한 감시와 처벌을 동원하겠지만 이는 결국 자신을 지지하던 마지막 보루마저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화려하게 지어진 묘역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위용을 자랑하고 있지만 그곳을 관리하던 사람들은 이제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광경을 목격한 이들은 이제 권력의 허망함을 깨닫고 국가 시스템에 의지하기보다 각자의 생존을 위해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위 관료들의 참담한 결말을 지켜본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미래가 아니라 다가올 대혼란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절박한 문제입니다. 정치적 거대 지진이 대륙의 상층부를 뒤흔들며 중난하이의 붉은 담장 안이 공포로 물드는 동안 평범한 사람들의 삶 역시 거대한 소용돌이 앞에 서 있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근본적으로 무너진 2026년 대륙의 평범한 이들 사이에서는 생존을 위한 자구책이 하나의 절박한 지침서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가 개인의 노후와 안전을 책임져 줄 것이라는 환상을 버리고 스스로의 미래를 설계해야 할 때라는 깨달음이 공동체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강조되는 것은 경제적 자립과 자산의 보호입니다. 월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인 청년들은 결혼을 목적으로 부모님이 평생 일구어온 소중한 저축을 단번에 탕진하거나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수십 년 동안 부동산의 노예가 되는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대신 그 자본을 자신의 역량을 키우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한 변동성이 크고 불투명한 국내 주식이나 각종 금융상품에 맹목적으로 투자하기보다 자신의 자산을 더 안전하고 투명한 글로벌 시장으로 옮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모 세대와의 소통 방식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과거의 경험과 가치관에 갇힌 부모님과 무리하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상의하며 갈등을 빚기보다 자신의 결정을 믿고 묵묵히 나아가는 독립적인 태도가 중요해졌습니다. 매일 영어를 배우고 외국어 환경에 자신을 노출시키며 자막 없이 영화를 보거나 해외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접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덕목이 되었습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낭비하지 않고 자신만의 든든한 종잣돈을 모으는 과정 역시 중요합니다. 여행을 떠나더라도 국내에 익숙한 장소보다는 일본이나 한국 혹은 유럽과 미국처럼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향하며 그곳의 시스템과 문화를 직접 익히는 것이 장기적인 이민이나 정착 계획의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홍콩이나 해외의 금융 계좌를 개설하고 나스닥이나 비트코인처럼 글로벌 가치를 지닌 자산에 꾸준히 투자하며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준비하는 움직임이 이제는 하나의 상식이 되었습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이나 사회보장 시스템에만 모든 것을 의존하기보다 실질적인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만을 유지하며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해외로 안전하게 분산시키는 전략이 핵심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글로벌 표준을 따르는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며 국제적인 감각을 유지하고 기회가 된다면 자녀에게 더 넓은 세상을 열어주기 위해 해외에서의 출산이나 교육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청년들이라면 일본의 어학원이나 기술 교육 과정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잡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으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도 매우 현실적인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거대한 역사의 파도 속에서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저항이자 미래를 향한 준비입니다. 권력의 핵심부가 서로를 감시하고 숙청하는 비정한 현실 속에서 평범한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자신의 생존을 도모하며 새로운 시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배층이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군대를 움직이고 언론을 통제할 때 사람들은 각자의 스마트폰과 해외 계좌 그리고 외국어 능력을 무기로 자신만의 자유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결국 체제를 지탱하는 것은 거창한 구호나 강력한 무력이 아니라 그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민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외면한 권력은 아무리 화려한 묘역을 짓고 철권 통치를 휘둘러도 결국 모래성처럼 허망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소란스러운 소음에 일희일비하기보다 긴 호흡으로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진실은 결코 영원히 가려질 수 없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민의는 결국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2026년 대륙에 몰아치는 이 차가운 폭풍우는 언젠가 지나가겠지만 그 끝에 당당히 서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준비한 이들이 될 것입니다. 권력은 잠시 머물다가는 바람과 같으나 사람들의 의지와 생존을 향한 열망은 대지처럼 견고합니다. 민의가 곧 진실이며 민심이 곧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스스로를 지키며 다가올 밝은 내일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연대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며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긴 이야기를 마칩니다.